해커스 민법은 김하현 합격은 김하현 아하 아하하하 실력이 쌓인다 점수가 오른다 합격은 김하현 아하 아하하하 해커스 민법은 김하현 합격은 김하현 아하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원생도시 민법 김화현입니다. 네, 기초이론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합격을 돕기 위해서 개인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김하현쌤의 부동산 보트칠성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앞당겨주는 거죠. 길잡이가 됩니다. 구독자가 현재 약 19,000분, 곧 2만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 구독자 1억에 넘은 사람은 오직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는 공지사 민법 김하현쌤 있는데 회원이 벌써 9,00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19,000분 엄청납니다. 우리 1년 수험생이 10만 좀 넘거든요. 10만 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5분의 1 수험생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알면 게이드, 모르면 실망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년 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제 유튜브도 연결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만남 1일째. 우리 딱 1년만 죽도록 사랑해요. 딱 1년이에요. 2년 X, 2년 제가 NO.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미치게 사랑해서 꼭 1년 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는 오직 인터넷 수강생, 인강생을 위해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대1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신뢰하고 열심히 하시면 1년 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초입문 과정은 4주 진행되는데 일단 기본 개념을 아셔야겠죠? 기초입문이라는 게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초 플러스 시험 공부하셔야죠. 이 개념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과정을 들으셔도 최소한 4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이 4주만으로. 그런 식으로 기본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민법 지식을 위한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공부 하시겠습니까? 어떤 공부 하실래요? 네, 지식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종료하고 다른 데로 나가주세요.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실 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계속 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시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를 위해서 제가 강의 노트를 출간했는데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꼭 중간에 강의를 스탑하고 필기하고 또 진행하다가 또 스탑하고 필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50분 강의 듣는데 보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 필기하느라고 강의를 중단시키면 안 돼요. 이 현장 강의 학원에 오신 분들은 강의를 절대 중단시킬 수 없죠. 여러분도 중단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중단시키죠? 적으려고. 제가 강의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적을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바탕이 어두운 색이고 글씨가 주로 흰색, 노란색, 밝은색이에요. 근데 강의 노트가 바탕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제가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이나 이런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자 여기 보시면 강의 노트 제가 페이지 9페이지 하 이렇게 항상 써드려요. 9페이지 가시면 자 이쪽이 왼쪽이 8페이지 상하, 오른쪽이 9페이지 상하입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다시 보세요. 왼쪽이 박스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게 하 보시면 이 박스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다 적어요? 이거 여러분 강의 스탑하고 이거 적으시려면 몇 분 걸리겠어요? 정말로 3시간 더 걸립니다. 50분 듣는데
3시간 더 걸려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 언제 다 적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언제 다 적습니까? 이것은 14페이지 하나 보시면, 자, 이제 14페이지 상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려 약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 그거 언제 다 적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법 선생님들은 필기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받아 적고 있어요. 네, 제 강의 들으시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강의만 집중하시고 중간에 스탑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강의 노트는 전국의 전 과목 통틀어서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수강생을 위한 마음으로 제가 아주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제 민법 시험 경향을 보실까요? 이제 30회 보시면, 자, 박스형 문제가 있고 가불형 사례 문제라고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려요. 우리는 40문제인데 대법원 판례 문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회가 거듭할수록 박스형 문제가 계속 더 늘어나죠. 그리고 가불형 사례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형 문제나 가불형 사례 문제를 낸다는 말은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박스형을 내면 박스 안에서 지문을 막 오른쪽으로 꼬고 왼쪽 꼬고 앞구르기 뒷구르기 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고, 같은 내용을 일반 서술형이 아니라 가불병 사람으로 사례를 내요. 그럼 또 가불병도 누군가 하셔야 되고 문제를 조금씩 어렵게 내는 겁니다. 문제 36회는 어떨까요? 예상할 수 있죠? 박스형 문제가 보통 한 11문제에서 15문제 나올 것이고, 가불병 사례 문제도 보통 한 10문제에서 많게는 15문제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문제는 당연히 해마다 약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6회 준비하는데, 이 36회 우리 민법시험 아까 보셨듯이 암기 공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절대 안 돼요. 이걸 박스형으로 바꾸거나 가불형 사례로 바꾸면 못 풀 수 있어요. 그런다고 이해만으로 하면 시간 부족으로 시험을 못 풉니다. 이것 두 개 적절한 조화를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이 문제는 이쪽이 더 빠르겠다, 이 문제는 이쪽이 빠르겠다, 이걸 제가 정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 시험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공부라는 게 내용을 몰라도 답만 맞히면 돼요. 지식 공부는 이거 잘못하면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거 쓸모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답만 맞히면 돼요.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게 시험 공부다. 이제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이제 처음 보시면 다 제가 답은 풀게 해드려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를 공부하거든요.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라고도 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닌 걸 우리 대표적으로 5개 외워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우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먼저 강제입행 나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박 나와도 반사회적 아니에요.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 나와도 반사회적 아니고, 명의신탁이나 조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등등 조세 세금만 나와도 반사회적 무효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노란색 가볍게 외워볼게요. 자, 노란색이 강강신조. 우리 추석 때 강강수월래 하죠? 그러듯이 강강신조 넣으면 103조 무효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시험은 나온 게 계속 나오고 또 나와요.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공부량을 절대 늘릴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는 컴팩트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시간 비교해보면 이제 기본 강의부터 제 강의가 가장 짧을 거예요. 자, 그럼 강강의 신조 여보셨죠? 강강의 신조? 제가 다른데 특강 가니까 특강 가서 제가 강강의 신조 말해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시죠? 이걸 패러디해서. 그런 분은
100% 합격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6회 시험 보거든요. 자, 25회부터 엄청 예전부터. 자, 반사회적 무효가 아닌 거죠? 가로는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만 나오니까 가로 있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럼 반사회적 무효 아니고 우리가 강강은 신조 보여요, 여기? 강강은 신조 보입니까? 이 강 보이잖아.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게 5번이 정답.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걸 외우셨다면 이렇게 거의 5초 안에 풉니다. 이런 게 시험 공부예요. 그 다음, 이제 반사일서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럼 반사에 무효 되는 거니까 아까 안 되는 걸 강강어 신조 외웠잖아요. 이걸 빼보면 돼요. 빼보세요, 한번. 여기 강박 보이죠? 강제입행 보이죠? 양도세 조세 보이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빼니까 리을에서 정답이 그냥 2번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박스형 문제고 이 박스형 문제는 난이도 중이 아니라 난이도 상이에요. 왜냐면 여기 1, 2, 3, 4, 5 있죠. 개수가 이건 2개, 여기는 1개, 이렇게 개수가 다르죠. 이런 게 난이도 상이고 만약에 3개까지 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개까지 있으면 그런 문제 난이도 최상이거든요. 이걸 다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강어 신조 외우니까 이런 거 그냥 5초 만에 딱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법률행위 효력 이게 우리 민법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그럼 분명히 강강어 신조 항상 강제집행. 자, 틀린 겁니까? 그러면 강강 뭐 강제집행 나왔죠. 강제집행. 그럼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중간에 읽으니까 시간 부족합니다. 제일 끝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틀렸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시험은 나온 게 정해 있고 정답도 정해 있죠. 정답도. 여러분 영화 보면 주인공은 딱 정해 있죠. 주인공은. 엑스트라만 바뀌어요. 여기도 우리 시험도 정답은 딱 정해 있어요. 들러리 결혼시장 들러리 봅니까? 신부 얼굴 봐야지. 뭐 계속 나와 이렇게. 이제 35회 때는 자 반사의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거죠. 강강어 신조 제가 그냥 지문 몇 개만 했어요. 그러면 강제입행 보이죠? 양도세 보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 4번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정답은 3번, 4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시겠지만 보험금을 부정취득 누가 봐도 나쁜 짓 같죠? 이런 게 정답입니다. 아무튼 강강어 신조 문제 빼면 그 중에 정답이 나와요. 그럼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매도인 담보 책임 보입니까? 이게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 그렇지만 우리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공부 처음 하신 분도 아 내가 시험일날 10월 달에는 풀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감을 느끼면 됩니다. 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하자가 총 5개거든요. 그러면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됐다가 나중에 이게 경매 나왔다. 경매 나왔다. 행사 같은 말이에요. 행사 경매 나왔다.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라는 게 있고 제한물권 이런 게 있어요. 5개. 근데 매도인 담보 책임은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지라는 게 있고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가 있고 이게 아까 경매 나왔다. 저당권 실행 행사 경매 나왔죠? 여기서는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일단 이렇게 전에 예전에 내가 일했던 일감에서 그럼 일하면 수익이 있어야지. 근데 수익 없고 손해만 얻었어요. 손해만 얻었네요. 그럼 기분 안 좋고 더럽죠? 그럼 악소리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울 수 있겠죠. 전해 일감 실손해. 이건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고, 그럼 이건 노란색 전해 일감 실손해가 아닌 것은 뭔지 몰라도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오시고 나머지 다 선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행이 행사라 그랬죠? 근데 정답은 항상 3번이 나와요. 항상 3번이 정답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매도인 담보 책임인지 알았다. 그럼 뭘 찾아요? 이 실행행사 찾으면 돼요. 이 정답은 다 정해 있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푸는 겁니다. 자, 이제 공부하시면 이 문제가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담보 책임을 뭐로 봤구나.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러면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 근데 정답 항상 뭐라고요? 실행행사. 그럼 실행행사 찾아봐요. 1번부터. 실행행사. 여기 보이죠? 읽다 보니까 실행행사. 보이죠? 자, 그럼 실행으로 을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 보이죠? 악의 도모할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악의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전해일감 실손해.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했어요. 이 기반이 있으니까 그래. 기마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엄청 문제를 2번, 3번 또 읽어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예 담보 책임 옳은 거 써놨죠? 그러면 이렇게 서술형이면 항상 정답이 뭐라고요? 실행, 행사, 손해. 그래서 실행행사 보여요? 제가 일부러 지문 3개만 했어요. 보입니까? 여기 보이잖아요.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악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해제 손해배상 찾아요.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2번. 이렇게 시험은 정답까지 정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민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저와 함께 아주 쉽고 재밌고 안전하게 학교 가세요. 민법 엄청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은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이것만 외우며 그리고 정답이 이걸로 나오는구나.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빡세운 문제. 이런 문제 난이도 최상이라고요. 1번 2개, 2번 2개, 이제 5번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323의 문제인데, 자,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 책임이구나. 근데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그러면 아까 전해 일감 실손해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전부 전해 해 보이죠? 일감 일부 일감 보이죠? 일감 실손해 손해배상 해제 보이잖아. 해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니은데 아까 3개짜리 이게 정답인 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민법에서 가장 어렵고 박스형 난이도 최상을 풀었습니다. 이런 게 시험 공부예요. 어때요? 저와 같이 1년 가시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2차를 포기하거든요. 많이 포기합니다. 2차를 왜 포기할까요? 2차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1차가 안 되기 때문에 2차를 포기한 겁니다. 2차가 어려워서 2차를 포기하면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해. 근데 1차 때문에 2차를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와 같이 공부하면 절대 1차 포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간 연간 합격 계획표, 합격 플랜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11월 기초인문과정은 인문서라는데, 그리고 아까 제 강의 노트 있다고 했죠? 강의 노트. 그리고 인문서는 양민 교수님 교재로 합니다. 그리고 12, 1, 2, 약 10주간 기본서라는데 기본서. 이것도 양민 교수님 교재로 진행하고, 강의 노트는
제 걸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욕심 같으면 입문서, 기본서 제가 다 재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돈 벌어요, 저는. 근데 해커스 수험생들이 양민 교수님 교재를 가장 많이 본다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일부러 양민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입문서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쉽게 써놨겠죠. 기본서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을 보든 상관없어요. 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파란색.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실질적이고 그 혁신적인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3, 4월 달에는 요약집을 하는데 이제 제 거죠. 김하연. 저는 요약집이 딱 11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마 전과목 통틀어서 제일 얇아요. 아까 여러분 제가 문제 보여드렸죠. 시험은 나온 것만 나오거든요.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딱 110페이지 줄였습니다. 그 강의 노트는 1년 내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는 그냥 구입하세요. 처음에 구입 안 하시다가 꼭 2월, 3월 되면 결국 다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냥 구입하세요. 쿨하게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5, 6월 기출문제집 이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합격을 결정짓는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2차를 포기하지 않게 돼요. 7, 8월은 예상문제집인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험은 나온 것만 또 나온 거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예상문제집을 막 필요 없는 문제, 이상한 문제 할 필요 없습니다. 전 예상문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 여러분 6과목 이것도 볼 시간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변형했어요. 있다로 끝나면 없다, 없다는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박스형으로 바꾼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숙지하셨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상한 문제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제가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백선, 쪽집게 백선 이것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어떤 책이든 다 좋아 이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양민 교수님 교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10월 말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합격했겠어. 김하윤과 함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럼 이 시험의 특성을 알고 학습 전략을 합격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시험 공부를 전략을 세울 때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부터 시작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죠. 과락 없이 60 넘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전략을 세우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에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1차, 2차 다 객관식. 이걸 관과하고 여기서부터 합격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전략을 세우니까 이 시험이 수험생활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식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 이제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을 텐데 이론서는 이제 기본서나 요약집 같은 거 다 나와요. 그리고 문제집은 이게 이미 출제된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기본서 요약집은 여기 틀린 말이 있을까요? 이론서라 틀린 지문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서는 주관식 시험 수험생이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우리 시험은 틀린 지문 있어요. 틀린 지문. 그러죠? 여기도 틀린 지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수험생들은 이쪽에 올인하셔야 돼요. 우리 객관식 시험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섞여 있죠. 근데 여기는 틀린 지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내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틀린 지문, 옳은 지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합격을 하시려면 이쪽에 주안점을 넣으셔야 돼요. 특히 이 중에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 35회 시험 봤죠? 그럼 35회 문제를 여기에 추가하고 또 여기에 추가하고 또 여기에 추가하는 거죠. 어떤 게 원본이에요? 기출문제. 나머지 다 표절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관식 시험은 틀린 거 쓰시오 이런 말 있나요? 틀린 거 쓰시오 이런 문제 없죠? 다 옳은 말만 쓰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 옳은 말만 있죠? 주관식 시험 준비생이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 볼까요? 미치지 않는 한 주관식 시험 준비한 사람은 객관식 오지선다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쪽에 올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본 이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내용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이걸 수단으로 우리는 이쪽에 올인해야 돼요. 특히 기출문제. 시험은 아까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어차피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서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올인해야 이 문제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 이 문제가 이렇게 옳게 나오고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이 결국 같은 말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민법 119조 그냥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그냥 강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얼굴도 보시고 그냥 편하게 듣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수인 10명일 때 각자 대리 그랬거든요. 이걸 틀리게 내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리하면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지문 엄청 법조문 복잡하죠. 뭐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뭐 태만, 해임, 뭐 복대린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지문은 10년간 이렇게 7번 출제됐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은 10년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자, 아까 이건 몇 번? 10년간 7번.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자, 이 기본서란 책은 이 7번 이 지문도 119조도 한 번. 한 번도 안 나오면 이 121조도 한 번 써있겠죠. 요약집도 119조도 딱 한 번, 121조도 딱 한 번 써있겠죠. 그러죠? 근데 기출문제집은 이 지문 7번 나올 것이고 이 지문은 한 번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야 돼요? 이 책 한 번 봤다 해서 그건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보세요. 한 번 써있는데 이건 쉬워 보이니까 한 5초 만에 쑥 넘어가고 이건 어려워 보이니까 이 지문을 무슨 말인가 막 2분 3분 고민한다고 이게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뱀의 다리 없죠. 근데 있지도 않은 뱀의 다리를 만들어서 그걸 막 긁는 거예요. 막 아유 간지러워 이렇게. 이걸 보면 이런 쓸데없는 지문 절대 안 본다고 이게. 설령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와도 정답으로 안 내겠죠.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교재 아까 요약집 딱 몇 페이지? 110페이지. 보통 이런 거 한 600페이지 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 요약집 막 250페이지, 300페이지 돼요. 250, 300. 이걸 그대로 양을 줄여놨으니까. 제가 혁신점 몇 페이지? 딱 110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두 번 시간에 이거 몇 번 봐요? 수리적으로 몇 번이죠? 한두 번 보겠죠? 이거 두 번 볼 시간에 10번인데 수리적으로 안 그럽니다. 이거 두 번 볼 시간에 한 번 볼 때 시간은 오래 걸죠. 두 번은 시간이 단축, 세 번 좀 단축, 다섯 번째부터는 그냥 날아다녀요, 그냥. 그리고 이런 두꺼운 요약집 볼 시간에 이거 몇 번 봐요? 이거 세 번 볼 시간에 이거 10번 봐요. 10번.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빨리 한 세네 번 보고 우린 여기 올인해야 돼요. 그럼 자, 제 기출문제집이 엄청 이제 양은 좀 두꺼운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죠. 문제가. 근데 이런 지문 없단 말이죠. 그럼 자, 제 기출문제집 A씨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좀 특이한 사항 보입니까? 특이한 사항. 자, 이거 지문이 저 굵죠? 밑에 세 개는 지문이 좀 얇죠? 실제 제 문제집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는 굵게, 세 개는 좀 얇잖아요? 그러면 굵은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왔다. 얇은 지문들은 시험에 가끔 나오거나 뭐 한 번 나왔다. 그러니까 중요가 어떤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여기는 덜 중요하고. 그 다음 이 문제의 밑줄이 있잖아요. 이게 지문의 밑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건 아까 제 요약집이 없다는 거예요. 제 요약집 110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면 사기죠. 그래서 이건 제 요약집 없어요. 그럼 이 지문을 잘 모르겠다. 그럼 제 요약집을 찾아보지 마시고 밑에 해설 있겠죠. 해설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 굵은 지문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복습할 때도 굵은 지문을 먼저 보고 뭐 얇은 지문은 보거나 말거나 나중에 보고, 이렇게 시험은 나온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강약을 두고 봐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처음부터 슉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했는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문제 보고 이거 두 번, 세 번 딱 보면 다음날은 기억난다고요. 적어도. 이게 시험 공부예요. 여러분 교재를 50페이지 읽었는데 책 다 보면 아무것도 기억나죠? 그건 노동하신 거예요.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책을 단 2페이지 읽더라도 그 다음날 기억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 늘리지 마세요. 절대 늘리지 마세요. 민법, 이 굵어짐만 볼 시간도 없습니다. 박스형도 마찬가지. 박스형도 이거 두 개는 굵은 지문이고 니은은 좀 얇아요. 실제 책 보면 얇아요. 그럼 이건 많이 나왔다. 두 개. 얇은 건 적게 나왔다. 그리고 밑줄이 있는 걸 봐서 니은 지문은 아까 제 요약집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기출문제 올인하셔야 돼요. 아까 요약집은 그냥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나중에는 이걸 계속 마치 기본서처럼 이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1차를 빨리 정복해서 2차까지 동차하게 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과목은 다 아시죠?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 오리엔테이션. 자, 1차가 2과목 있죠? 2차가 원래 3과목이죠? 그럼 이건 부동산학계로는 학문인데 학문. 말의 학문이지 미국 책 그대로 번역한 거죠. 저와 공부할 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법이란 법은 존재합니다. 한 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민사특별법 이런 법이 있을까요? 민사특별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민사특별법이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우리나라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수백 개 중에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가지 법을 공부해요. 5가지 법.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모르시겠죠? 아셔도 말하기 귀찮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 법을 그냥 민사특별법이라 부른 거지. 그냥 그 5개를 민사특별법 그래요. 그런 거지. 이런 법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5개를 말한다. 이걸 더 줄이면 제가 민특법. 그래서 제 시간에는 6개의 법을 공부하는데 문제 비중은 민법에서 약 34문제, 민특법에서
약 6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는 주로 민법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죠. 공법.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 공법 이론법 있을까요? 부동산 공법 이론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이 100개가 넘어요. 그 100개 중에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6개의 법을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6개 법. 6개 법. 그럼 들어보셨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6개.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일일이 말하기 귀찮죠? 그러니까 그 6개를 그냥 공법이라 부르는 거지. 원래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 법을 공부해요. 아까 여기 5개, 여기 1개 법.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공인중개사법 이런 법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신고에 관한 법이 하나 존재해요. 다음 중개실무 시간에는 실무를 공부한 게 아니고 실무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법을 공부해요. 법 많이 나와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 공시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공시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등기법과 지적에 관한 2가지 법을 공부하고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3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학개론을 제외하고 거의 다 법이 엄청 많죠? 이렇게 법을 공부한다. 근데 만법의 근원이 민법입니다. 민법을 모르면 우리나라 이하 어떤 법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 모르면 더 이상 수학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우리나라 어떤 법도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자, 그럼 합격자 결정 방법은 다 아시죠?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 2과목 모두 과락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4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 학개론을 만약에 100점 불가능하겠지만 민법을 37.5 맞으면 평균은 60 넘지만 이 과락 있잖아요. 과락 있죠? 40점 미만이니까. 그러면 1차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골고루 열심히 하셔야겠죠? 열심히. 그리고 평균 60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과목은 만점이 80점이에요.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 최소한 40점 맞아야 되죠. 최소한 40점 둘 다. 최소한 40점. 그 평균 60이 되려면 이거 80 맞으면 되거든요. 그럼 더 이상 높이 맞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1차는 만점이 80점이에요. 그럼 과목당 40문제니까 그럼 80점 맞으려면 8점 8점 맞으려면 40문제에서 몇 문제 틀려야 할까요? 갑자기 머리 돌아가네. 40문제에서 몇 문제 틀리면 80점 맞죠? 8문제죠. 그러면 이거 8문제 틀리고 이거 8문제 총 16문제 틀려도 만점입니다. 우리는 만점 또 맞을 필요 없잖아요. 60점 맞으면 되죠. 그러면 60점 맞으려면 80문제 몇 문제 틀려야 60점 맞을까요? 딱 40개 틀리면 50점이니까 48개 틀리면 60점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절대 늘릴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시험에 계속 나온 것만 보시면 충분히 70점 이상 맞습니다. 2차는 3과목이죠. 3과목 모두 다 40점 넘어야 하고 이것도 평균 80점 이상이면 60점이면 60점 2차까지 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같은 날 이 6과목을 다 봐요. 5과목을 같은 날 다 봐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 못하면 2차를 채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1차 시험 보고
1차를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험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이라 그랬죠. 우리 시험의 또 특징은 한 문제마다 다 2.5 똑같아요. 2.5점. 한 문제마다. 아주 쉬운 문제도 2.5, 아주 어려운 문제도 2.5. 근데 다른 모든 시험은 문제마다 배점이 달라요. 어려운 문제는 5점, 뭐 쉬운 것은 2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만 쉽든 어렵든 무조건 2.5점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쉬운 거 맞히면 어차피 2.5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시험들은 어려운 걸 맞춰야 점수를 많이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쉬운 거 맞히나 어려운 거 맞히나 2.5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과감히 줄여야 돼요. 그게 1년 만에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나는 시간 많으니까 뭐 까짓 거 5년, 10년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빨리 끝내죠. 빨리. 자, 그럼 우리 시험 과목은 아까 전부 다 자연과학이었고 전부 다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연과학 예를 들어서 수학, 대표적인 수학. 여러분 수학은 덧셈 해야 뺄셈 가고 뺄셈 해야 곱하기 가고 그리고 나누기 가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고등학교 집합 인수분해 미분적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죠? 뭐 곱하기 9보다 못 되면 학교에 남은 적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러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덧셈 뺄셈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고등학교 때 덧셈 뺄셈 곱하기 강의 가르치는 학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덧셈 뺄셈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럼 반대로 초등학교 때 이거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때 인수분해 미분적분 가르쳐 줍니까? 안 그러죠. 이렇게 자연과학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사회과학은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어요. 사회과학은 오늘 당장 제일 뒷내용이 나올 수 있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앞내용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앞뒤가 없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오늘 공부한 걸 오늘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저 뒷내용도 있거든요. 그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을 파도 알 수가 없죠?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과학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빨리. 그러니까 양이 얇아야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빨리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제 요약집이 110페이지. 그래서 한 번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2번 읽으면 좀 알아요. 3번 읽으면 좀 더 알고 그리고 5번 읽으면 이제 아주 많이 알아요. 그럼 5번째부터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이게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아무튼 알든 모르든 오늘 모르면 다음번에 읽을 때 알겠지라고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연과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사랑? 처음에 사랑할 때 그 이성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죠. 근데 헤어지고 2번째 사랑할 때는 좀 알아요. 이제 3번째 좀 더 알고 한 5번째 되면 특히 여자분이라면 여자분들 남자들 그놈이죠. 한 3번만 해봐도 남자들 특성 다 알아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그냥 쭉 한번 사귀어 이렇게 사랑을 한번 해요. 그리고 한번 또 쭉 사랑해요. 쭉 사랑하고 또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4번 5번 하면 그때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 모른다고 포기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다시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내용 나와도 다음번에 알겠지. 사랑 한번 더 해봐야지. 또 차해봐야지. 또 내가 차보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얘만 학문이죠. 근데 여기도
또 법이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도 공법 내용 나와요. 또 감정평가하고 하면서 법도 나오고, 근데 법이 적게 나오죠.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에요. 다 법과목. 그래서 제가 이제 법에 관한 좀 일반 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관계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법의 구속용이라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고 뭐 도덕이나 관습, 양심 같은 게 적용되는데, 법률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법의 구속력, 강제력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엄마 가정주부가 오랜만에 낮에 대학교 동창들 만나러 갔어요. 점심때. 오랜만에 만나니까 밥만 먹습니까? 낮술도 한잔합니까? 그렇지. 이미 다 카톡에서 차 놔두고 와, 전철 타고 와, 이미 카톡 했잖아요. 낮술도 한잔 딱 하고, 그럼 집에 가면 밥하기 싫죠. 딱 퍼즐을 넣고 싶어요. 근데 집에 애들 있잖아요. 전화해서 엄마가 치킨 사갈게 그랬어요. 밥하기 싫으니까.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애도 엄마를 기다려, 치킨을 기다려? 무슨 엄마를 기다려? 잔소리만 하는데 치킨을 기다린데 엄마가 술 취했잖아요. 안 사갔네? 그러면 사간다고 안 사갔죠. 약속 오겠죠. 그러면 이걸 약속 오겠다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맞아 죽어요. 엄마 술 취했는데 못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간관계고, 약속을 어기면 그냥 아들은 속으로 그냥 시옷 비읍 그냥 속으로 어떻게요? 그냥 이렇게 속을 하는 거지. 이렇게 소송하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보통 사람을 철수영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갑, 을, 병, 정, 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만약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해커스. 을이 아파트를 매매해서 돈 주고 샀다. 그래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부르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랍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법률관계인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이 다 보냈어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돈 받아놓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네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약속 어겼죠? 갑. 그럼 이런 갑에게 소송해서 빨리 소유권 넘기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법률관계에서는 법의 구속력, 강제력이 적용되지만 인간관계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제 법률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 그럼 제가 사람을 갑을병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갑질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갑질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죠? 갑질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고 홍길동의 회사에 회사에 고용된다. 그럼 근로계약서 같은 거 보통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회사를 이하 갑이라고 한다. 근로자를 이하 을이라고 한다라고 보통 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둘 중에 누가 사회적인 더 강자죠? 보통 회사가 더 강자죠? 그럼 회사가 근로자를 괴롭힐 수 있죠? 집이 서울인데 근무지를 막 제주도로 보내, 막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걸 우리가 갑질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또 갑에게 부동산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거,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빌려줬다, 대줬다 임대인. 구차하게 빌렸다 임차인. 그래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보통은 임대인을 우리가 보통은 갑이라고 표기하고 임차인을 을이라고 표기하는데, 보통은 꼭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더 사회적인 강자죠? 보통 임대인이 더 강자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좀 더 강자예요. 그럼 임대인, 임차인 괴롭힐 수 있죠.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일부러 보증금 막 안 내줘요. 막 일부러 괴롭힐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갑질한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갑을 병정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갑질이 거기서 나온 거죠.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뉴스에서
갑질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온 해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제 조카 초등학생이 저한테 삼촌 갑질이 무슨 말이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 초등학생이 알까요? 더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면 엄마가 뭐라 하지? 막 때리지? 그게 갑질이야. 그러니까 알겠대요. 알겠대. 저는 이렇게 초딩도 법률 용어 같은 걸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초등한테 설명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0분 쉬가시고 법을 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제 인강생들은 제가 10분 쉰다면 딱 10분만 쉬고 다시 오세요. 막 10분 쉰다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내일 오시면 안 돼요. 꼭 하루를 정해서 그날 제가 한 양을 여러분도 똑같이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밀리지 않습니다. 자, 딱 10분 후에 뵙겠습니다.